또 중요한 개별화 전략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저는 우리 표 11-1에서 개별화 전략 봤죠. 이거 이제 복잡성, 다양성이 다 높은 거죠. 이게 개별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모두 높다. 의료나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같은 전문 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각각의 서비스 거래는 고객을 위해서 설계된다. 여기 미국의 론스타 건축회사의 경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설계하려고 노력한다. 고객과 함께 앉아서 고객의 특정 니즈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 결과가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설계 도면이 독특하고 다양하다. 이 회사의 운영 절차는 고객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성 면에서 매우 높다. 또 집 구매자는 설계의 모든 부분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그래서 운영 과정의 복잡성도 매우 높다. 왜냐하면 고객의 특정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집을 설계할 당시 많은 단계들을 거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때는 이제 개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이게 전문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운영 목표를 보면 개별화를 이용하는 기업에게 서비스 청사진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고객 접촉 지점을 지원 지점과 분리하기 때문이다. 그 가시선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내부 고객 접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지원 영역이 따로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시본 그것은 이제 개선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모형이고요. 고객 접촉 지점은 생산성 지향적이 아니라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접촉 지점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때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단위당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고객 접촉 지점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지원 지점에서는 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접촉 지점에 아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와 배치는, 이런 기업의 입주와 배치는 미국의 론스타 건축회사는 그들이 고객 접촉 지점을 고급 이미지를 가진 세련된 오피스 빌딩에 입지시켰다. 그 결과 고객들은 이 기업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특정 니즈에 맞는 집을 설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를 아주 고급 이미지를 가진 오피스 빌딩에 딱 입지시켜 놓으니까 고객들은 이제 집 설계도 잘하고 전문적 능력도 있고 하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 배치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도록 이루어져야 된다. 론스타 건축회사는 고객이 도착했을 때 고객을 위한 대기 공간을 필요로 하였다. 각 건축가는 개별 사무실과 그들이 고객과 만나서 설계 도면을 보며 논의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각 건축가마다 독립된 사무실이 있게 되면 고객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전문성을 가진 건축가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반면에 모든 건축가들이 한 사무실에 함께 있다면 회사 이미지는 낮아질 것이다. 만일 회의실에서 고객들과 만나야 한다면 고객들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론스타 건축회사만 아니고 지금 뭐 로펌에 있어서 김현장이건 광장이건 다 변호사 사무실, 그 다음에 컨설턴트 사무실도 다 별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높여주고 고객이 직접 전문가하고 상의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다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와 배치는 그래야 되고, 직무 설계는 개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종업원의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 지향적이다. 원가보다는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격보다는 효용이 중요하다. 서비스의 고객 접촉 지점을 지원 지점과 분리시키는 것은 직무 설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 고객 접촉 지점은 고객 지향적이어야 하고요. 고객 지향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 고용된 종업원들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좋아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이들은 좁고 전문적인 시각보다는 더 넓은 지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광범위한 지식은 서비스를 개별화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이런까지 고려해서 다 하는 거래요. 아메리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우량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가지고 고객별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음료수를 선호할 거니까지 다 파악해 가지고 오면은 그걸 딱 대접하면 그 최고죠 뭐. 아, 나를 VIP로 간주하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화 전략을 취하는 기업들은 고객 접촉 지점에서 원가 우위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지원 지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 지원 지점에서 기업은 분업, 직무 전문화, 직무 교환, 자동화, 전산화 그리고 일괄 처리 등 같은 원가 효율성 절차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 지점에는 원가 효율성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고객 접촉 지점에서는 원가보다는 고객 만족 지향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 투 트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전략은 개별화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의 가격과 특별히 경쟁할 이유는 없잖아요. 고객의 만족도를 얼마나 높이냐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전략.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서비스 품질 전략은 서비스의 결과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을 강조한다. 서비스 품질의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서비스는 다양성이 낮고 복잡성이 높죠. 이 경우에 고품질 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의 전문화를 필요로 한다. 서비스 결과가 중요하니까 전문화가 필요하죠. 서비스 품질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이와 정반대 방식을 취하게 될 거예요. 이들은 다양성은 높죠.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기업은. 근데 복잡성은 낮기를 원하죠.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정 내 단계 수를 줄이면서 각 단계별로는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 가지고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서비스 기업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의 질을 증가시킨다. 이는 개별화 접근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복잡성은 줄어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운영 목표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 클리닝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하이테크니까요. 그 다음에 스마일 서비스 클리닝은 이름 자체가 이제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근데 서비스 과정을 설계할 때 이 하이테크 클리닝 서비스는 서비스 지원 지점에 초점을 주어가지고 고품질의 설비에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 과정이 소요된지 결정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청사진화할 것이겠죠. 비록 최저임금의 종업원들이 작업에 동원된다 할지라도 이 회사는 품질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감독자를 또 고용해야 되겠죠. 기술이 중요하니까. 설비 투자에도 많이 써야 되겠죠. 근데 스마일은 뭐죠? 고객 접촉 지점에 중점을 두는 거죠. 스마일.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가 2주일마다 고객과 접촉한다면 스마일은 일주일에 한 번 고객을 방문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고객 접촉 지점의 인력 부분에 스마일은 투자하게 되죠. 그리고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종업원 역할이 또 스마일은 기능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 서비스 사업 영역이 기술적이냐 기능적이냐를 잘 판단해 가지고 고객 접촉 지점에 강화할 거냐 지원 지점에 강화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입지와 배치. 서비스 품질 전략을 택한 기업의 경우에 고품질한 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좋은 지점에 고객 접촉 지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는 서비스 유형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다. 지원 기능은 만일 고객 접촉 지점과 분리될 수 있다면 값싼 지역에 입지시켜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고객 지향적이어야 된다. 고객 접촉 부분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 그래서 비즈니스 여행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내세운 항공사는 중간 좌석을 없애고 좌석수를 줄임으로써 승객들에게 편안한 배치를 하고 있다. 근데 만일 지원 기능이 동일한 시설 내에 함께 있다면
고객 접촉지로부터 분리돼야 한다. 함께 있으면 복잡해 보이잖아요. 분리된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고객 접촉 지점이 고객 지향이 되도록 고안되면서 동시에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그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 쪽 한번 보시죠. 기술적 품질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원가 효율성 전략의 직무 설계 과정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기능적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는 기업은 개별화 전략의 직무 설계 과정을 이용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술적 품질을 강조한 기업은요, 원가 효율성 전략 하에 직무 설계 과정을 이용한다 이거죠. 기술적 품질. 그러니까 기술적 품질을 통해서 원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능적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는 기업들은 개별화 전략의 직무 설계 과정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그 이제 인력의 중요성, 스마일 이게 중요하고 하니까 개별화 전략의 직무 설계를 중요하다. 고객 접점 활동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게 앞에서 언급했던 하이테크와 스마일 클리닝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하이테크는 최일선에서 기술적 품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종업원 15명당 1명의 감독자를 고용하였다. 감독자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건물을 검사한다. 만일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감독자는 다시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스마일 경우에는 감독자의 직무가 다르다. 각각의 감독자가 20명의 종업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매일 건물을 조사하지도 않는다. 감독자는 종업원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검사한다. 감독자의 주 책임은 고객과 종업원 간의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과 고객이 실제 업무를 하는 거다 이거죠.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감독자를 통해서 종업원에게 전달된다. 스마일의 성공 열쇠는 고객에 대한 질 높은 대면 서비스이다. 기능적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감독자들에겐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만 하면 돼요. 그들은 보통 최일선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스마일의 감독자들은 전문가인 종업원들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스마일 감독자. 근데 기술 감독자는 자기가 기술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스마일 감독자는 그렇게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게. 왜? 종업원들이 전문가니까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는 성공의 열쇠가 서비스의 결과 품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테크는. 네. 따라서 그들은 최일선의 업무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진 감독자를 고용해야 되겠고 감독자가 고객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회사는 고객들을 만나는 PR 직원을 고용했다. 이처럼 서비스 기업의 직무 설계는 서비스 품질의 어떤 요소가 강조되는지에 달려있다. 그렇죠. 기술적 품질 전략하에서는 직무 전문화와 분업이 매우 중요하다. 하이테크 목표는 고도의 기술적인 서비스 품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일 바닥을 다시 손질하고 카펫을 청소하고 화재 복구 청소를 하고 일반 사무실을 청소하기까지 모든 업무를 전문으로 할 사람을 고용해서 훈련시키는 것이다. 또한 하이테크는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지침서를 준비함으로써 직무를 표준화시켰다. 사무실 먼지를 터는 것 같은 단순한 업무조차도 표준화된 절차를 따른다. 종업원들은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낱낱이 청소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러한 절차는 사무실의 어떠한 지역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종업원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청소를 할 때 적은 시간이 그러니까 청소할 때보다도 더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 하이테크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괄 처리 방식을 이용한다. 묶음 처리. 바닥을 손질한 직원은 이 기업이 관리하는 모든 건물을 작업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배칭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는 카펫 청소한 직원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직무는 이제 이동 시간을 전략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한다. 그래서 스마일 클리닝 서비스. 그 반면에 스마일 클리닝 서비스는 직무 설계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취한다. 직무 전문화와 분업은 기능적 측면보다는 뭐예요? 고객 중심으로 수행된다. 그래서 고용된 종업원은 모든 클리닝 기능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인 클리닝을 하지만 필요할 때는 카펫을 세탁하고 바닥을 손질하기도 한다. 스마일은 특정 건물을 맡은 사람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직원보다는 더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하이테크는 한마디로 말해서 기술 품질, 스마일은 기능 품질,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책이 아주 적절하게 이해를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서비스 품질 전략이 굉장히 서비스 기업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원가, 효율성, 개별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전략까지 우리가 다 마무리했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지속 전략. 이제 경쟁 우위 지속 전략은 지속적 경쟁 우위가 무엇인가? 네, 무엇인가? 그 다음에 기업이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력적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 그 사업 영역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유지해야 된다. 매력적 사업 영역의 확보란 뭐죠? 바로 산업 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그 다음에 기업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경쟁 우위 지속 전략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비스 기업이 어떻게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경쟁 우위 지속 전략에 있어서 지속적 경쟁 우위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시죠. 지속적 경쟁 우위,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SCA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경쟁자들과는 다른 독특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속적 경쟁 우위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고객에 의해서 이제 가치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경쟁사의 서비스에 비해서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원가 이상의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구매하려고 할 때 그 기업은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고객으로부터 가치 있다고 평판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판매 효과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자꾸 거론되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의 항공사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의 항공 운임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에 뭐 음료 서비스도 없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승무원도 줄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도 승무원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다른 음료 서비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니까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경제 우위는 뭐냐면 대체 불가능성. 이게 경쟁력에 있어서 이거예요. 대체가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특허라든가 뭐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내 핵심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게 대체 불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대체가 가능해버리고 흔해버리면 사실은 경쟁 우위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그 기업은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관선상에서 기업의 자원과 능력입니다. 그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다른 기업보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에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기업이 부상한다 그럴까요? 보통 하면 뭐 인터넷 기업 관련해서 뭐 부상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없이 막 인터넷 기업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업을 만드는 것은 돈만 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은 사람을 먼저 보는 겁니다. 무슨 기업을 만든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먼저 보고, 여기에서 이 자원과 능력을 통해서
어느 사업 영역에 접근하면 성공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직원들을 교육시켜 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경영자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전기차 산업이 유망하다, 배터리 산업이 유망하다 하니까 그걸 다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능력은 부족해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진입해 봐야 전혀 경쟁 우위에 설 수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의 자원과 능력을 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이제 모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방. unlimitable. 그러니까 모방될 수 없다 그래요. 모방이 쉽게 돼버리면은 사실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경쟁이 강화돼 가지고 도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방에는 이제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하는데, 첫째, 규모의 경제로서 모방할 수 없도록 해버리든가. 요즘 대부분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규모의 경제로. 그럼 밑에 후발 규모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거. 그 다음에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이 월등해버리면 그 경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차별화. 규모가 되고 자본이 되니까 서비스는 차별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환 비용. 전환 비용은 뭐냐면 이걸 이제 모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충분히.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확대하거나 강화하거나 하는 게. 그 다음에 경험 효과. 경험 효과는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험 효과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경쟁 우위에 있어서는 고객이 그 기업은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해야 돼요. 대체가 가능해 버리면 안 돼요. 경쟁 우위라는 것은. 그 다음에 기업의 자원과 능력이 다른 상대 기업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요건인 규모의 경제라든가 자본 비용이라든가 서비스 차별화라든가 전환 비용이라든가 유통 채널 또는 경험 효과 등에 있어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이런 게 다 있을 때 이제 경쟁 우위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서비스 경험적 속성 때문에 구매자의 전환 비용은 제품보다 서비스에서 더욱 높다 했는데요. 대고객 관계, 기능적 서비스 품질, 서비스 개별화를 강조하게 되면 구매자의 전환 비용이 더욱 증가된다. 그러죠? 그래서 지속적 경쟁 우위는 서비스 기업이 얼마나 전환 비용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환 비용, 서비스 다양화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전환 비용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100원 했던 게 150원, 200원으로서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고객은 거기에서 충분한 서비스의 만족도를 통해서 수용 가능한 거죠. 전환 비용. 그 다음에 유통 채널을, 이건 뭐냐면 이제, 유통망의 제한은 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호텔 메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카페테리아, 식당 서비스, 연회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많은 대학들과 계약했다. 이러한 계약은 다른 기업들이 캠퍼스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유통 채널을 통제하는 것도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은 무엇인가? SCA. 앞장에서 봤죠? SN 지속적 경쟁 우위라고 그러죠.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SCA는 지속적 경쟁 우위는 한마디로 우수한 자원이나 독특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 의해 구축된다. 우수한 자원은 타 기업이 흉내내기 어려운 능력을 개발하게 한다. 독특한 기술은 기업의 구성원들이 독특하고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가 단일한 SCA로 지속적 경쟁 우위로 통합되었을 때 경쟁 우위는 더욱 지속 가능해진다.
그래서 SCA는 차별적인 경쟁 전략, 규모의 효과, 원가와 수요 시너지, 브랜드 자산, 고객 관계, 공간 선점, 정보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이제 항목을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먼저 서비스 경쟁 전략을 볼까요? 서비스 경쟁. 각 서비스의 경쟁 전략은 경쟁 우위로 개발될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서비스를 다른 경쟁 전략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설팅 회사는 기능적 서비스 품질을 바탕으로 한 개별화 전략을 운영하는데, 이런 거 한 회사는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으로 바꾸면서 경쟁 우위를 개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별화 전략을 운영하다가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으로 바꿈으로써 경쟁 우위가 개발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서비스 과정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을 변화시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성을 높이거나 낮추고 복잡성을 높이거나 낮추고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일한 경쟁 전략 할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수의사는 예를 들어서 의료 진단기기 구매를 통해서 복잡성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단계 수를 줄일 수 있겠네요.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치료 대상인 동물 종류를 뭐 개에서 고양이에서 다른 모든 거 하다가 제한함으로 인해 다양성을 줄일 수 있겠네요. 이런 전략 이제 전문 직종의 서비스 종사의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경쟁 전략을 경쟁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 원가 효율성 전략을 사용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 비용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항공산업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세금 서비스업에서의 H&R 블록 같은 경우는 그들이 산업에서 원가 효율성 경쟁 전략의 리더십이라 이거죠. 리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경쟁 전략에서 경쟁자보다 높은 수준을 시행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다양성이나 복잡성에 변화를 줘서 경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는 각 서비스 경쟁 전략에 있어서 예를 들어 개별화 전략을 운영한 기업이었다면 그것을 기술적 서비스 품질 전략을 운영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인다든가 하는 게 이제 서비스 경쟁 전략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규모의 효과네요. 중요하죠. 규모의 효과란 기업의 특유의 경제, 서비스 특유의 경제, 서비스 특유의 경제, 입지 특유의 경제에 근간을 둔 지속적 경제 우위다. 규모의 경제라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규모 효과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규모의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원가와 수요의 시너지. 원가 수요의 시너지는 원가 절감과 동시에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둔 지속적인. 그러니까 원가를 낮췄으면 수요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지 않으면 그만큼의 또 이제 손실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원가와 수요는 하나의 시너지로 가야 된다 이거죠. 동일선상으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원가와 수요의 시너지에 이제 예를 이제 보면은 타코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네요. 이제 1989년도에 이제 가치 있는 음식 밸류 밀을 도입하면서 가격 면에서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고 하는데, 원가 수요 시너지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코벨은 저지방 타코 등 새로운 제품 라인을 기존 가격으로 도입했다. 가격을 낮췄죠. 그 다음에 보드라이트라는 이름의 신제품 라인은 빠른 서비스와 가격에 민감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고객을 겨냥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건강 음식에 실패했던 반면에 타코벨은 다음 세 가지 이유로 성공. 첫째, 타코벨은 단지 한두 가지 품목보다는 상품의 전 라인을 도입했다.
둘째, 많은 멕시칸 요리들은 이미 야채, 살사 그리고 튀기지 않는 또띠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방을 적게 함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일반 메뉴 품목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드라이트 라인의 가격을 책정하여 원가 수요 시너지를 가능하게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그 특별한 이제 신제품을 도입했을 때, 라인을 도입했을 때 그 가격을 기존의 라인에서 흘렸던 가격과 동일하게 해서 원가를 낮췄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객 수요를 창출해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와 수요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때 그 가치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가와 수요 시너지는 고객들이 교차 판매, 크로스 셀링을 하는 종합 서비스 기업에 의해서 창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잔디 관리를 하는 게 캠론이나 트루그린이 있는데 또 자회사로 터미넥스를 해서 해충 박멸, 이거 실내 아닙니까? 그래서 실내 내부와 외부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차 판매, 이게 원가와 수요 시너지를 확대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자산. 브랜드 자산은 고객이 어떤 브랜드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됨으로써 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증가된 부분.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인지도, 그 다음에 지각된 품질, 브랜드 심벌, 그 다음에 브랜드명 그 자체를 포함하고 있는, 이게 경쟁 우위 원천이 된다 이거죠.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죠. 기능적 서비스 품질이나 개별화 전략을 선택한 서비스는 고객 관계라는 경쟁 우위를 구축할 기회를 가진다. 그렇죠. 기능적이 뭐죠? 스마일. 개별화가 뭐죠? 가치 차별화. 그건 이제 고객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관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 고객 관계는요, 어느 기업이 있어서도 고객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거죠. 경쟁 우위에 있어서. 고객과의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어떻게 경쟁 우위 원천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 선점. 명동에 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다 공간적 선점, 그런 개념이. 경쟁 우위에 우리 있다 하고 과시하고 하는 그런 것도 되죠. 그래서 공간적 선점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비분리성이 높은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적 선점은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최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계약을 통하여 특정 장소의 독점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통업자들은 유통체제 운영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는 뭐라고요? 입지라고 한대요. 공간적 선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또 집단화해서 같은 사이트 내에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가 다 한 곳에 있거나, 뭐 증권회사 한 곳에 있거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차별을 하거나 원가 효율성 전략을 쓰거나 품질 전략을 쓰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 우위 원천에 공간적 선점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정보 기술이죠. 마지막 경쟁 우위로 정보 기술에 있다. 정보 기술을 모르면 이제, 그러니까 원가 효율성을 추구하는데도 정보 기술이 필요하고요. 개별화하는데도 정보 기술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관리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 있죠. 이런 게 다 정보 기술 아닙니까? 그 다음에 품질 측면에 있어서도 정보 기술이 중요하고, 이 정보 기술은 이제 마케팅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가 이미 되어 버렸어요. 정보 기술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책이 이제 뭐 초판에서 또 이제 추가로 개정판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정보 기술과 관련된 항목만을 추가하는 걸로 하지, 다른 기본 원리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기본 원리가? 그러면 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 기술이 앞으로 어떤 원가 경쟁 우위의 원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그래서 서비스 경쟁 전략,
서비스 경쟁 전략을 새롭게 짜는 거. 그 다음에 규모 효과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원가와 수요의 어떤 시너지. 그 다음에 브랜드 자산,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객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 있어서 생사 여탈권이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간적 선정, 입지가 그만큼 또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보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이고 뭐가 모든 학문 분야에 있어서 약방의 감초로 등장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전략적 관리의 함정. 이것은 이제 내부 효율성과 내부 효율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림 11-3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 효율성과 외부 효율성이 뭐냐면 서비스 기업은 제조업체와 달리 내부 효율성, 이게 뭐냐면 이제 생산과 운영 자원의 효율적 사용입니다. 생산성 향상 부분에 해당돼요. 내부 효율성과 외부 효율성은 고객이 느끼는 기업 운영에 있어서의 외부의 효율성. 그러니까 고객이 인식하는 서비스 품질이죠. 어떻게 보면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돼서 고객 불만족이 될 수 있죠. 그런 차원을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부 효율성에 관련된 결정 종종 직원에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게 생산성 높여 뭐 복잡성을 줄여 뭐 하다 보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약간의 비용 감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불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고객이 불만하니까 근무 분위기가 악화되죠. 이 회사 오래 못 갈 거야. 그럼 또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전통적 마케팅 노력만 증가해요, 여기에 또. 그렇게 되면 뭐예요? 뭐 내부 생산 운영 자원의 효율적인 측면, 전통적인 의미의 생산성만 강조하다 보면 고객의 지속적인 불만족이 커지는 거죠. 그럼 기업 이미지가 약화되고, 그럼 재정적 문제에는 혹은 경쟁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탈락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전략적 관리에 있어서 내부 효율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물론 왜냐하면 이게 생산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기 때문에 내부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외부 효율성이라 이제 외부 효율성. 그러니까 외부 효율성을 잠식시킨 내부 효율성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루즈 게임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윈윈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효율성은 고객 만족 부분과 고객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효율성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 지향적인 외부 효율성을 추구할 때는 고객도 만족하지만 또 중요한 건 내부 직원, 내부 고객도 이런 상황에 있어서 기업을 신뢰하게 되고 기업의 경영 철학을 순응하려고 하고 고객에 더 고객 관계에 노력하다 보면 이런 악순환을 해소하면서 선순환 사이클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내부 효율성과 내부 효율성을 구분하고 내부 효율성과 내부 효율성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게 함정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악순환의 함정은 제가 방금 그림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죠. 11-3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은 특히 기술적 품질보다는 기능적 품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은 똑같은 기술적 품질 서비스를 받지만 그 과정이 나빠졌다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악순환의 사례는 이제 병원들이 의사들에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들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간호사들에게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 대한 시간을 줄이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어쩌면 내부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의 효율성을 깎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노하우에 의존한 잘못된 의사결정이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갈 우려가 크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좋은 비용과 나쁜 비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1980년대에 유용한 비용의 구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비용을 좋은 비용, good cost, 그 나쁜 비용, bad cost. 그래서 이 개념 고정 비용,
변동 비용과 같이 회계상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 고정 비용에도 좋은 비용, 나쁜 비용이 있고 변동 비용에도 좋은 비용, 나쁜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리 오자살로가 최근에 이제 뭐 필수 비용 개념도 뭐 도입했다고 하는데 5판, 6판은 특수 필수 비용은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좋은 비용, 나쁜 비용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좋은 비용이 뭐냐면 이제 기업의 고품질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유인을 증대시키는 생산적인 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 뭐 뻔히 아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구분하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좋은 비용, 나쁜 비용을 구분하면 충분히 뭐랄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비용의 축소는 소비자 품질 인식을 저하시킬 수 있다. 나쁜 비용은 이제 불필요한 관료주의라든가 지나치게 두꺼운 중간 관리자, 뭐 최고 경영층. 예를 들어서 뭐 밑에 일하는 고객 접종할 때 인구는 직원은 적은데 중간 관리자만 많아가지고 막 뒤에서 뒷짐 주고 앉아 있는다든가. 이게 이제 다 나쁜 비용 아닙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내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선하면 내부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비용 한번 보시죠. 필수 비용. 필수 비용이란 외부 효율성이나 고객의 서비스 품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비용. 그래서 이런 보험이나 뭐 유지비처럼 감소시킬 수 없는 비용을 우리가 필수 비용이라 한다. 필수 비용이다. 그래서 필수 비용. 그래서 좋은 비용과 나쁜 비용, 그 다음에 필수 비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제조업 중심의 이익 공식과 서비스에서 이익 공식. 이걸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6장에서는 이제 서비스 지향적 전략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하나는 뺐는데 내용은 똑같이 했어요. 서비스 지향적 전략. 그래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이익 공식과 서비스의 이익 공식은 전통적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데 이 수익과 직결되는데 외부 효율성이죠, 이게. 그 다음에 생산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이게 비용 아닙니까? 비용. 내부 효율성. 그럼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인데 전통적 마케팅 외부 효율성을 강화하고 내부 효율성의 비용을 낮추게 되면 수익은 더 극대화된다는 논리거든요, 이게. 근데 제조업 중심에서 이게 통해요, 이게. 왜냐하면 생산 비용과 운영 비용 있지 않습니까? 운영 비용이 주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나 인적 판매, 광고, 촉진, 유통 및 가격 등의 전통적인 외부 마케팅 노력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거죠. 이런 사고방식에는 외부 효율성과 내부 효율성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림에서 보면, 11사에서 보면.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유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은 비용 감소를 가져오고 이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용은 낮출수록 좋다는 게 제조업 중심이에요. 그게 이제 외부 효율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 관리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에서는 다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 우측에 있는 게 서비스 이익 공식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이익 공식과 같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비스에서는 고객의 미래 구매와 관련된 활동이 모든 부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익 공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과 운영은 내부 효율성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외부 효율성까지도 다 미쳐요, 이게. 상호적으로. 그럼 서비스는 기존의 이익에 대한 논리가 대폭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부 효율성과 외부 효율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수익과 비용 발생에 주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분석한 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부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외부 효율성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익에 마이너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마케팅과 달리, 제조업 중심과 달리 서비스에서는 외부 효율성과 내부 효율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내부 효율성이 외부 효율성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비용 절감 정책이나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외부 효율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서비스 지향적 전략은 그림 하나로 여러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림 11-5를 보면은요. 서비스 지향적 전략 한번 보시죠. 이 긍정적 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긍정적 순환 과정. 이제 재정적 문제라든가 혹은 경쟁이 증가한다. 모든 기업은 이런 공통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재정적 문제라든가 경쟁이 증가해가지고 기업이 사느냐 죽느냐 이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하는 문제를 다 갖고 있다. 문제인식을 다 갖고 있다 이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관계, 외부 효율성을 개선해야 된다. 이게 먼저 고객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재정적 문제, 이러면 비용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외부 효율성을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재정적 문제나 경쟁에 직면했을 때 내부 효율성 증대가 전략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외부 효율성과 고객과의 관계 개선이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만 내부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아까 11- 그림 4에서 말씀드렸죠.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내부 효율성 문제와 외부 효율성 문제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내부 효율성 문제에서도 비용도 일정 부분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만족이 증대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 만족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 분위기가 개선이 돼요. 내부 직원 만족도가 증가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 구전 효과가 생기고 이제 기업 이미지가 향상이 되고 그런 기업에 다니는 나는 더 다니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서비스를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고객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 관계가 상호관계가 더 돈독해짐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당되고 그럼으로 해서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고 경쟁에서 우위에 쓴다는 거죠. 이게 서비스 지향적 경쟁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뭐다? 바로 외부 고객을 먼저 외부 효율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부의 원가 비대 요인이라든가 또 나쁜 원가가 있는 거, 배드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랬을 때 서비스 지향적 전략이 성공되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로 인해서 그 기업은 경쟁 우위가 확보됐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1주차 강의 3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한 3시간 녹음을 하려면 목도 잠기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침도 마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데 좀 불필요한 잡음도 들어가고 그럴 걸로 생각하는데 이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중요한 경쟁 전략을 오늘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서비스 수요와 가용 능력 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기대 관리,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세 챕터를 우리가 하면 이제 1학기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다 마스터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또 이 과목을 책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러니까 12주차, 13주차, 14주차
3주차에 걸쳐서는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핵심 사항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배웠던 건 너무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좀 상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또 한 3주간 진행되는 3주차에 걸쳐 진행이 핵심 사항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서비스 마케팅에 대한 기본 골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저와 이 서비스 마케팅에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어떤 펀한 시간이 되고 펀한 강의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죠. 허버트 스펜서. 교육의 위대한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다.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지금은 영어의 또 다른 프레젠트, 선물이다. 그래서 지금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자가 과거의 주인공이었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다. 지금을 뺀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과 가장 중요한 등가는 뭐냐? 행동이다. 시간에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서비스 마케팅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시간이 돼 있는데 고객이 없으면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고객은? 시간은 주어져 있는 거고 고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죠? 시간은 조물주가 준 서비스 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과 행동이 함께 일치가 됐을 때 가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11주차 강의를 마치면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